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을 제가 대학교나 대학원 가서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가면 이제 블리자드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박수 많이 쳐주고 그러는데, 오늘 사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명품 포럼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우리 김철경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긴장하고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이 사회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문제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 때문에 사실 게임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저희 VR 쪽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게임이 만약에 질병 코드가 도입되면 VR 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마음이 많은데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 게임에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이라도 갖게 한다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2007년 1월 9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불과 12년 전인데, 이때 아이폰이 런칭을 했어요. 저는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코카콜라 마케팅 본부장 하면서 있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한국은 스마트폰 도입 안 해도 된다.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사실 우리들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괜찮을 거야. 이거 지나갈 거야. 우리는 그냥 하던 거 잘하면 돼. 우리는 그냥 예쁜 디자인 잘 만들면은 여전히 핸드폰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기사는요, 2004년에 그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선일보가 사실 2004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죠. 근데 만약에 2004년도에 이런 기사를 내고 우리 사회 지도층에 계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세상이 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대비할 거니?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가 갖고 있던 카메라, 내비게이션, 모든 그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른 문법으로 전혀 다른 전략과 다른 어프로치로 세상이 전개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니라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는 대기업체에 있는 그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괜히 했다가 연말에 집에 가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저도 사실 KT 있을 때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 이 나라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연말에 어떤 평가를 받아서 살아남느냐가 더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11월 28일 아이폰이 한국 출시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행히도 KT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런칭 과정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봤는데요. 정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실 KT가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았고, 외산 폰을 한국에 도입을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스마트폰을 도입을 하게 되면 데이터 통신료가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예를 들자면 일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그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만데 도대체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느니, 그런 논리 하면은,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통신사 전체를 합쳐서 1조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거 도입을 해서, 문자 수입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정말 집에 가야 되는 그 임원의 그런 발상이죠. 그래서 당시에 카카오톡 같은 그런 KT가 그런
그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이폰이 도입을 됐고 지금 2019년 10년 만에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기가 통신 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배경으로요. 2016년 3월 9일 이날은 알파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알파고 쇼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진 생각은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고 제로가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원저스보다 많은 그런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둑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통령께서 그 손정희 회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손정희 회장이 그랬다고 하나요? 첫 번째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올라갔고 올 초에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3,000불. 그러니까 폭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1,400만 원이니까 약 한 13,000불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의견, 오피니언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엄청난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나마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인생 역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빚 깨고 그다음에 빚을 내서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털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 사실 이 비트코인의 이 하락은 많은 젊은 애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8일, 6월 18일 날 그 리브라라는 페이스북 리브라라는 암호화폐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막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1,400만 원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만 불, 3만 불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비트코인과 리브라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어서 왜 리브라가 나온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이 리브라는 보시다시피 비자, 우버, 더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이런 27개 그런 세계 금융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다 합류를 해서 리브라를 유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리브라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이 전 세계 이제 23억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고 MAU monthly 유저가 한 20억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저가 있는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채용을 한다면 아마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작년에 이제 그런 논란, 암호화폐에 대한 그 세대 간의 갈등과 오피니언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간에 합의되지 않은 그 한국 사회의 정책들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투기하는 그리고 돈을 집어넣는 수요는 여전히 있겠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 절호의 찬스를 또 실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보면 이 환멸기라는 그런 사이클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환멸기를 겪었고 다시 리브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이 환멸기에 빠져서 사실은 정책 우리가 내부 우리 사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외에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이 익숙한 그래프일 거예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이 곡선에서 이 환멸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 자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경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조급증, 빨리 성과를 내야 돼. 왜 성과 안 내?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 이런 것들보다는 그거를 자기 직업의 세이프티, 나 집에 가면 안 되지라는 그런 거하고 연결하는 그 회사 임원들의 그런 마인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코드 도입 논란입니다. 만장일치로 WHO에서 이제 게임 질병 코드 도입하는 걸 통과를 시켰는데 한국이 사실 게임 중흥을 가져온 나라이기는 해요. 저는 이제 전에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만드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HD라는 새로운 게임 만드는 데 동참을 하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런칭하는 마케팅 역할을 이제 마케팅을 제가 이끌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되게 칭송받고 한국 최고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면 되게 원망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산업적인 이제 게임 산업의 종말. 지난 2년 사이에 이제 9,500개의 게임사가 또 폐업을 하고 거의 뭐 대학살 수준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는 넥슨이라는 한국 게임을 이끌던 정말 거대한 그 세계적인 게임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로 게임 회사를 내놓고 저 회사를 또 얼마 전에 뭐 이제 협상이 폐기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 게임 안 하는 거는 두 번째 치고 게임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도 게임계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아들인데 너 질병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며? 라고 그렇게 인식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종사자들의 자괴감 그리고 게임 자체가 이제 질병 코드가 도입이 됨으로 해서 뭐 이제 중독세를 낸다든지 이런 어떤 과세 부담 그리고 이제 이 산업에 이제 투여될 유입될 인원들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젊은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게임 얘기 이렇게 많이 하나 이렇게 의아심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가상현실은 현재로서는 거의 한 50% 이상이 게임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산업이 융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VR, HMD라고 이렇게 가상현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게임 콘텐츠고 그 몰입감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게임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몰입감이 뛰어나요. 몰입감,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죠. 그죠? 몰입이 심하면 중독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게임 산업이 가장 질병 코드 도입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KT 있을 때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차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정식 본부장이 와서 강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자율주행차도 좀 많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제가 KT 있을 때 2008년, 2009년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발표했던 서정식 본부장이 KT의 클라우드 컴퓨팅 그 사업을 진두지휘했으나 그것도 이제 단기 성과, 왜 돈 못 벌어? 라는 단기 성과 때문에 아쉽게도
얼마 전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2년 전인가 접었죠, KT가. 근데 지난주인가 지난달인가에 KT가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다시 하겠다고 비전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자꾸 되돌이표인 것 같아요.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막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1년 정도 됐다. 왜 돈 못 벌어? 그리고 이제 사업도 없어지고,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뭐 비전 발표하고 또 다시 해요. 그 사이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이제 다 점령을 해버렸고,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게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의 논란, 세대 간의 논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도 제가 봤을 때는 놓친 것 같고요. 드론은 중국 기업이, 그리고 미국 기업이, 유럽 기업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빅데이터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그러는데,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규제, 그 정보보호에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과도한 민감성들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게 가상현실인데요. 제가 오늘 가상현실 발표를 왔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또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그나마 지난 몇 년간 열심히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삼성에서 가상현실 관련된 그 부서가 또 거의 해체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하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대만 기업들, 이런 외국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외국 기업들이 장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남은 희망은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우리 민족의 컨텐츠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게임 중독 때문에, 게임 질병 코드 때문에 그 논란의 가장 핵심에 와 서 있고,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도 지난 7월이죠. 한국은 더 이상 정보기술 IT 강국이 아니다고 최영상 메타넷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4차 산업은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아마 온라인에서, 그리고 전체 언론에서 떠드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담론, 뭐 이런 기사, 뭐 이런 거 하면 전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근데 막 정작 사업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고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엔진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인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투자를, 예.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돈 벌었냐 물어보고 돈 못 벌었으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이번들 경우에는 그런 OECD 중에서 그 최저 수준인 대기업 클라우드 도입률을 보이고 있고요. AI 스타트업 중국, 미국, 이스라엘, 인도, 한국 이제 42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얘기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게임 산업에 유입될 교육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인재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취직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청년 창업 매일 뭐 일자리 뭐 이런 얘기하고, 거기 그 엄청난 돈은 다 도대체 어디로 쓰이고 있는 건지. 청년 창업 한다고 하면 대부분 왜 자꾸 애들을 그 푸드 트럭하고 밥 장사하는데 몰아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밥 장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런 데다가 돈 쓰고, 그런 데에 그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정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결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가거나 요즘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21세기 원 21세 21가지 재원이라는 책
최근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게 가장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교육은 변화를 견디는 근육, 힘을 만드는 일이다. 도산 아카데미의 취지, 그리고 여기 리더스 포럼에서 이렇게 새벽에 같이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고 이런 모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취지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견디는 힘을 만들어 줄 거냐. 저희는 다행히 럭키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 코카콜라에서 시작해서 35년 동안 마케팅만 했습니다. 마케팅하고 돈 버는 일만 했는데 앞으로 유발 하레이가 이 책에서 주로 얘기했던 건 그 내용이더라고요. 산업 디지털의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생애 전주기 동안 직업을 3번에서 4번을 바꿔야 된답니다. 그때 직업을 바꿀 때 제가 뭐 이제 KT에 있다가 LG전자를 가고 뭐 이런 정도의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업 자체가 아주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변화를 견디는 힘은 교육이고,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변화를 겪으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 옮겨봤습니다. 감히 이제 인간의 희망, 가상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가상현실에 대해서 10가지 질문. 사실 좀 게임에 익숙하지 않고 가상현실을 아마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제 언론상으로 기사로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담론 수준의, 개론 수준의 얘기, 가상현실 뭐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지? 앞으로 산업 전망이 있나? 가상현실 정말 돈 되는 데야? 그리고 전망이 밝아?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하고 있는 가상현실과 교육 어떻게 접목하는지 보여드리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 분 보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이 젊으신 분들을 많이 보셨는데, 오늘 예고편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내가 영화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으니까. A whole virtual univers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Can you feel this? Yeah.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The Oasis, the world's most important economic resource. And this is nothing less than a war for control of the future. Help us save the Oasis. 저는 사실 영화가 나오기 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소설을 읽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른손 RPO인데, RPO가 레디 플레이어 원의 그 앞에 그 약자를 땄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회사 이름을 RPO라고 했냐면, 여기 주인공 아까 보면 그 웨이드 와츠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조실부모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가상세계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가면 역사와 언어와 사람들을 사귀는 방법,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게임 문화, 모든 게 다 그 가상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회사 창업을 하면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감히 그냥 말씀드리는데, 가상현실은 게임 같은 게 아니라 평등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내가 산간 낙도에 살든 대도시에 살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든 나이가 적든 가상현실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 것. 그래서 평등의 도구라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하는데, 그게 가상현실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고요. 아마 그 비전을 스필버그 씨도 봐서 그랬는지 영화를 만들었고 저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현실이 그냥
영화 속에서만 보여준 상상일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 포켓몬고라고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이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포켓몬고는 사실 뭘까요?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으로 구현된 가상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AR, 뭐 VR, AR, MR 뭐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 다 VR도 AR도 MR도 다 가상현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VR은 현실 세계에 없는 거를 아예 그냥 만들어내는 거를 VR이라고 Virtual Reality라고 생각을 한다면 AR은 보통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내가 보고 있는 현실 위에 뭔가를 이렇게 더 씌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AR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VR보다는 AR이 훨씬 더 시장에 그 적용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 애플에서 그 AR 글라스 나온다는 얘기 들으신 분 있으세요?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도에 나오면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스마트폰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장을 산업계에 갖고 올 것 같아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 꽤 많은데 저는 이제 만약 AR 글라스가 나오면 그거로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럼 보고 있으면 내 눈앞에 여기 계신 분들 정보, 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이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뜬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이렇게 가장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그 가상현실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칙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진보를 하게 됐고 가상현실이 이제 디지털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이제 게임이라는 게 나와요. 게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의 도구로 이제 활용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장 기저에는 그 매트릭스 같은 매트릭스는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뭐 이런 영화적인 상상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상현실이 우리 삶을 침범하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AR, VR. 그 시도는 이제 가장 좋은 산업적인 시도는 보잉사 같은 데서 엔진 정비를 AR로, AR 글래스를 쓰면 수천 개의 전선 가닥이 이게 어떤 선인지를 알게 해주게 이게 글래스에 뜹니다. 그러면은 정비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군수사령부에서도 군 장비를 정비하는 거를 AR 기술을 도입해서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2개 정도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건데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인체의 구조를 다 VR로 만들어서 의과대학이나 이제 그 의료 수련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상현실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작년에 혹시 2018년도에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서 법슬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갑자기 이렇게 금메달 따고 그럴까? 사실은 가상현실로 트랙을 미리 만들어 갖고 그 예행 연습을 수만 번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거를 실제 경기에서 경기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이제 신병 모집을 할 때 군사를 실제 이제 병사가 된다는 게 어떤 체험을 하는지를 만들어내고 구급법, 그다음 부동산 이런 전방위적으로 가상현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게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돼 있지만 다른 작게 이런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곧 이제 전체 산업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분들 그런 산업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잉사에서 엔진을 정비를 하는 거를 이렇게 AR 글래스를 쓰고 이렇게 그 정비를 하는 지금 이제 전선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엔지니어를 보여주는데요. AR 글래스를 쓰면 이런 식으로 내 눈앞에 요게 어디로 연결이 되고 어디로 연결이 돼야지 적합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의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군 정비라든지 처음 시작은 이제 군사 훈련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미군은 가상현실을 군 그 작전에 도입을 한 게 2014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가상현실이 실제 군 전력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글로브라고 해서요, 손에 끼는 촉감과 연결된 가상현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오감하고 이제 VR이 연결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이 그 섹스 산업하고 연결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뭐 몇 조의 그런 산업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상현실은 한 이런 5가지 가상적 환경, 3차원적 그래픽, 실제감과 몰입감, 체화된 상황 환경, 인간감각의 활용이라는 5가지 특징을 지니게 될 것 같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뭐 매년 한 77% 정도의 그 산업적인 성장을 갖고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게임, 비디오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한국 하드웨어는 놓쳤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비디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부동산, 아까 보여드린 헬스케어, 뭐 엔지니어링, 군사, 이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은 게임이 아니고요. 가상현실은 현실의 우리 현실 세계를 보조하고 현실 세계를 극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앞으로 이 자리 이후에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 그거 게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 내가 본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접목돼서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하는 이런 그 보람이 있겠고요. 가상현실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 가상현실 관련된 보급 사업 및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가상현실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 VR 교실, 그다음에 스포츠와 접목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넥스트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AR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인데요. 어떤 오브제를 비추면 그 오브제의 구조에서부터 뭐 그 작동 원리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AR 교과서 같은 것, 그리고 VR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과목, 아까 보여드렸던 의학이라든지 생물학인지 모든 것들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실내 수역 체육 교육에 결합이 된 그런 그 루 인터랙티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스포츠와 융합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희 제품을 그 전시를 하면서 가장 그 보람이 있었던 거는 장애우들 그리고 노인들의 활용 범위가 있다라는 걸 저희 깨달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증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기증은 할렐루야 교회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우들 그리고 노인분들, 그 노인 거동이 좀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저희 장비를 통해서 좀 즐거움을 얻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비무장지대의 대성동 초등학교는 KT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증을 했고, 다음번 제가 기증할 곳은 이제 장애우들 있는 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간 낙도
섬에 산다는 이유로 기술적인 혜택 그런 거에 있어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런 기증하는 돈 벌면 다 이제 기증하는 거로 그렇게 직원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 공유 경제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 이런 그런 그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그 경각심 아니 그런 그 과도한 그 센서티브한 그런 생각보다는 결국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 경제 측면까지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가상현실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평등을 이루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그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좀 플렉시블하게 좀 여유를 갖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감히 그냥 기술을 통해서 두려움과 현실을 변화를 견디는 힘을 만들어내는 일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포부라는 거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